낡은 옷을 입고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 조신한 며느리. 하지만 그날 밤 강남 호스트바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며느리의 이중생활은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뽕 작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재물운과 행운이 찾아갑니다.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것은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떨리는 손끝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그곳에는 평소 조신하기로 소문난 며느리 지연이 살고 있었지요. 그녀는 지금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녀가 지난 몇 달간 저지른 탐욕의 흔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 뒤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시어머니 영숙의 차가운 눈빛을 말이지요.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연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던 가련한 여인이었지요. 매번 시댁에 들를 때면 그녀는 일부러 무릎이 툭 튀어나온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눈망울을 하고서는 시어머니 영숙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우리 민우 학원비도 제때 못 내고 있어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내뱉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자식 교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처량한 과부의 전형이었지요. 영숙은 그런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영숙은 강남 일대의 빌딩을 세 채나 가지고 있는 소문난 자산가였지만 절대로 며느리에게 재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돈 앞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래, 민우가 영어 유치원에 가고 싶어 한다고 했지? 애 기죽이는 건 나도 원치 않는다. 영숙은 무심한 척 가방에서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것은 한도액이 무려 5천만 원에 달하는 법인 카드였습니다. 지연의 눈동자가 그 검은색 카드에 닿는 순간 아주 찰나였지만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며 사양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지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걸 써요. 저 그냥 식당 아르바이트라도 알아볼게요. 시끄럽다. 내 손주놈 공부시킨다는데 웬 말이 많아. 필요한 데 쓰고 결제 내역은 내가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가져가거라. 영숙의 단호한 말투에 지연은 못 이기는 척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카드의 감촉이 그녀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지요. 지연은 서둘러 인사를 드리고 시댁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가련한 과부의 표정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지연은 거울을 보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이 할망구가 지갑을 열었네. 곰팡이 핀 돈 내가 아주 화끈하게 써줄게.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곧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까의 떨리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날카롭고 흥분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지요. 야, 나 드디어 카드 땄어. 한도가 5천이래. 오늘 밤에 강남 클럽 제일 좋은 데로 예약 잡아놔. 내가 쏜다. 지연은 그 길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10,000원짜리 한 장 벌벌 떨며 쓰던 여자가 명품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나무인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고르고 최고급 화장품 세트를 쓸어 담으면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없었지요. 그녀에게 이 카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억눌려왔던 욕망의 분출구였던 셈입니다.
영숙은 며느리가 나간 뒤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며느리의 뒤를 쫓고 있었지요. 영숙은 이미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타락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첫 결제를 마친 순간 영숙의 휴대폰에는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신한법인 승인 420만 원 롯데백화점 명품관. 영숙은 헛웃음을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 학원비가 급하다던 며느리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명품관이라니 참으로 가관이었지요. 하지만 영숙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덫을 놓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지요. 그날 밤 지연은 어린 아들 민우를 차가운 방에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나가는 소리에 잠이 깨어 울먹였지만 지연은 싸늘한 눈빛으로 아이를 몰아세웠습니다. 민우야, 엄마 일하러 가는 거야. 할머니한테 전화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면 엄마 진짜 화낼 거야. 알았어? 컵라면 식탁에 있으니까 배고프면 먹고 자. 지연은 아이의 눈물 어린 호소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화려한 원피스에 아까 산 명품 가방을 매치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평범한 클럽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어두운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선택받은 이들만 드나든다는 호스트바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지연이 아닌 돈 많은 사모님으로 불리며 새로운 인생을 만끽하기 시작했지요. 화려한 조명과 자극적인 음악이 흐르는 룸 안에서 지연은 젊고 잘생긴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여왕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수백만 원짜리 양주를 주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하나 있었지요. 모델 같은 체격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호스트 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지연의 곁에 딱 붙어 앉아 그녀의 귀에 달콤한 속삭임을 내뱉었습니다. 누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런 곳에 오시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신데. 지연은 태준의 아첨에 취해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머니에 든 법인 카드가 마법의 지팡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술기운이 올라온 지연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태준의 가슴팍에 꽂아주며 호기롭게 말했지요. 오늘 우리 태준이 고생했으니까 이걸로 팁 좀 챙겨. 얼마를 긁든 내 마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이 여자가 좋은 공사 대상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지연이 술과 칭찬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카드는 사정없이 긁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유흥업소의 매출로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영숙의 휴대폰은 밤새 진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넘어서도 계속되는 고액 결제 알림. 영숙은 어둠 속에서 휴대폰 액정의 밝은 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서는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엉망이 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뒤섞인 옷을 급히 세탁기에 던져넣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이를 깨워 유치원 보낼 준비를 했지요. 하지만 민우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뜯지도 않은 컵라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상태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얼른 씻어. 엄마 피곤하니까 말 좀 잘 듣자. 응? 그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이 시간에 찾아오신 걸까? 그녀는 황급히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조신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지요. 이게 뭐죠? 지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여 보이고는 복도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봉투 속 메모에는 정갈한 필체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 어미야, 오늘 오후에 시간 좀 내렴. 보여줄 게 있구나. 오후가 되자 지연은 다시 조신한 며느리의 가면을 썼습니다. 영숙이 부른 곳은 평소 자주 가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영숙은 먼저 도착해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지연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영숙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 걱정돼서 얼른 왔습니다. 지연은 일부러 더 가냘픈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숙은 그런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진이 아니라 지난 한 달간의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민우 학원비가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게 들더냐? 아니면 영어 유치원에서 발렌타인 30년 산이라도 가르치는 모양이지? 영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내 미리 준비해둔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은 민우가 이번에 영재반에 들어갔는데 입학금이랑 특별 교재비가 좀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선생님들 대접도 좀 해야 민우가 기 안 죽고 공부할 것 같아서 제가 무리를 좀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 민우 잘 되라고 한 일인데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지연은 다시 눈물을 쏟으며 영숙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영숙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지요. 그래, 내 손주를 위해서라면 그 돈이 아깝겠느냐. 나도 내 아들 핏줄인데 돈 아끼다 애망치고 싶진 않다. 영숙의 의외로 순순한 반응에 지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영숙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지연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한 번 위기를 넘겼다는 자만심이 그녀를 지배했지요. 그녀는 이제 낮에도 당당하게 백화점을 드나들며 수백만 원짜리 피부과 회원권을 끊고 최고급 스파에서 전신 관리를 받았습니다. 영숙에게는 민우 정서 교육을 위한 학부모 모임에 나간다고 둘러댔지요. 진짜 타락은 해가 진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매일 밤 호스트바에 출근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면 가게 입구에서부터 호스트들이 길게 줄을 서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연은 단순한 사모님이 아니라 돈을 아낌없이 뿌리는 여왕 대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태주는 지연의 욕망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태주는 술자리에서 슬쩍 지연의 손을 잡으며 슬픈 표정을 지었지요. 누님, 저 사실 빚이 좀 많아요. 아픈 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사채를 썼는데 이제 곧 가게를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요. 누님을 더 못 보게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렵네요. 그 뻔한 거짓말에 지연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법인 카드를 긁어 태준의 가상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걱정 마, 태준아. 내가 있잖아. 그까짓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힘들면 안 되지. 지연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자선사업가라도 된 양 으스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태준의 품에 안겨 비싼 샴페인을 들이켜는 동안 집에서 혼자 잠든 민우는 악몽을 꾸며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방임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면 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를 방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기 일쑤였지요. 아이의 눈망울에는 공포가 서렸지만 욕망의 눈이 먼 지연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태준과 함께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에 취해 태준과 다정하게 통화를 하던 그녀는 내연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시어머니 말이야. 그 노인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의사 말로는 곧 갈 것 같다더라고. 그 할망구 죽기만 해봐. 강남 빌딩 다 내 거 되거든. 그때 되면 자기 가게 차려주는 건 일도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응? 지연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시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며 유산을 챙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태준과 나누는 그 모든 파렴치한 대화가 호텔 방 구석에 숨겨진 초소형 녹음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숙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영숙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헤드셋을 낀 채 며느리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주먹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으로 받은 카드를 들고 호스트와 놀아나며 시어머니가 죽기를 바라는 며느리. 영숙은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분노는 이제 차갑게 식어 치밀한 계획으로 변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수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준비한 자료들 다 정리됐나? 다음 주 지연이 생일 파티 때 한꺼번에 터뜨릴 거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해. 전화를 끄는 영숙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포식자의 미소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지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우 어미야, 올해 내 생일은 좀 크게 하자꾸나. 사돈 어른들도 모시고 내 친구들도 다 불러라. 청담동 호텔 연회장을 내가 빌려놨다. 그동안 민우 키우느라 고생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크게 한턱 내마. 지연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자신을 완전히 믿고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로서의 입지를 굳혀주려 한다고 착각한 것이죠. 그녀는 태준을 불러 파티 때 입을 가장 화려하고 비싼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생일 파티 당일 청담동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조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의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그녀가 자랑하고 싶어 안달난 친구들까지 모두 모였지요. 지연은 가슴이 깊게 파인 붉은 드레스를 입고 영숙이 선물한 것처럼 꾸민 고가의 보석을 휘두른 채 주인공처럼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 섞인 시선이 지연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거만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연단 위에 서 있는 영숙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멋진 파티까지 열어주시고, 저 정말 어머니 평생 모시며 살게요. 지연은 가식적인 눈물을 닦으며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고부간의 정에 감탄했지요. 영숙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에 정적이 흐르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며느리 생일을 축하해 주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 특별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는지 다 함께 보시죠. 영숙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의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민우와 함께한 다정한 사진이나 자신의 봉사활동 모습이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하지만 스크린에 첫 장면이 뜨는 순간 연회장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짙은 화장을 하고 호스트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태준의 입에 수입 양주를 직접 부어주는 지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지 화면이 아니었습니다. 생생한 고화질 영상 속에서 지연은 콧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지갑에서 영숙의 법인 카드를 꺼내 태준의 가슴팍에 마구 꽂아주고 있었지요. 이거 무제한이야. 우리 어머니 돈 많거든. 자기 갖고 싶은 거 다 사. 영상 속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의 부모님은 들고 있던 와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축하를 건네던 친구들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더니 이번에는 지연이 호텔 복도에서 태준과 엉켜 들어가는 CCTV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붉은색 글씨로 6월 9일 청담동 M호텔 결제. 금액 75만 원이라는 자막이 큼지막하게 박혔지요. 연이어 지난 1년간의 카드 사용 내역서가 마치 폭포처럼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학원비라고 속였던 수천만 원의 돈들이 S호스트바, 명품 보석상, 고급 외제차 렌트 항목으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지연은 사색이 되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스크린을 몸으로 가리려 했습니다. 당장 꺼요. 이거 다 조작이야. 어머니, 누가 어머니 속인 거예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영숙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대형 스피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태준과 침대 위에서 은밀하게 나누었던 그 패륜적인 대화였지요. 그 할망구 곧 죽을 것 같아. 죽으면 그 빌딩들 다 내 거니까 조금만 참아. 자기 가게 차려준다니까? 이 한마디에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연의 친정 식구들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마이크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내가 죽기를 그렇게 기다렸더냐? 내 아들 목숨값으로 받은 카드로 이놈 저놈 뒤 수발을 들어주면서 영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연회장 천장을 찢을 듯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가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생명줄처럼 여기던 그 검은색 법인 카드를 꺼내 들었지요. 서걱 소리와 함께 카드가 반으로 뚝 잘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카드는 죽었다. 그리고 너라는 인간도 내 집안에서는 오늘부로 죽은 목숨이다. 영숙은 준비해온 고소장 뭉치를 지연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지연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업무상 횡령, 사기, 그리고 아동 방임 혐의가 적힌 서류들이었습니다. 네가 쓴 돈 3억 8천만 원. 일주일 내로 전액 상환해라. 못 갚으면 내 부모 집이라도 압류할 생각이니까. 지연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영숙의 구두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민우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우라는 이름이 나오자 영숙의 눈에 처음으로 서늘한 살기가 서렸습니다. 그녀는 지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영숙이 미리 매수한 누군가가 걸어 들어왔지요. 지연은 그 얼굴을 보고 소리를 지를 힘조차 잃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녀가 믿고 돈을 쏟아부었던 호스트 태준이었습니다.
태주는 지연의 눈을 피하며 영숙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지연 씨가 건넨 선물과 현금 내역 모두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지연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가 시어머니의 첩자가 되어 자신을 파멸시키려 서 있었던 것입니다. 지연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태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영숙은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유유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민우의 작은 손이 쥐어져 있었지요. 영숙은 민우의 귀를 막아주며 단호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회장에 홀로 남겨진 지연은 바닥에 흩어진 카드 조각들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도와주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이미 뒷걸음질 치며 멀어지고 있었고 친정 부모님조차 딸을 외면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숙이 미리 접수한 고소장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었지요. 지연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거나 우리 어머니 빌딩이 새 채야.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차에 실려가며 지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어지는 호텔 정문 앞에 서 있는 영숙과 민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비정할 만큼 차분한 얼굴로 경찰차를 응시하고 있었지요. 며칠 뒤 구치소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던 지연에게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영숙이 보낸 변호사일 거라 믿고 희망에 찬 눈으로 바라보던 지연에게 변호사는 한 장의 통지서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파면이나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상상을 초월하는 훨씬 더 잔인한 내용이 담긴 문서였지요. 문서를 확인한 지연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곳에는 지연의 친정 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지연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 승인 통지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숙은 지연이 유흥비로 탕진한 3억 8천만 원을 불법 영득, 의사에 의한 횡령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지연의 부모를 연대보증인으로 묶어버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지연이 그동안 부모님 용돈이라며 보냈던 돈들이 실은 시어머니의 법인 카드에서 나온 검은 돈이었음을 증명하는 송금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것이지요. 지연은 차가운 쇠창살 안에서 머리를 벽에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시어머니의 자비가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로 찾아온 친정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오열하며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이년아, 내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그 아파트가 내 아버지가 평생 노가다 뛰어서 마련한 집인데 이제 우리더러 길바닥으로 나앉으라는 거냐? 친정어머니의 원망 섞인 비명에도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태준에 대한 배신감과 영숙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무 말씀 없으셨나요? 저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민우를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전해주세요. 제발이요.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하실 말씀이 딱 하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팔든 장기를 팔든 내가 쓴 돈은 내가 알아서 갚으라고요. 그리고 민우 군의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겠다고 하십니다. 지연은 비참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유흥을 즐기느라 방치했던 아들이
이제는 유일한 협상 카드가 되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결국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친권 포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녀가 도장을 찍자마자 영숙은 기다렸다는 듯 지연의 친정 식구들을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집안의 가구마다 빨간 딱지가 붙었고 지연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지연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드레스 대신 칙칙한 수의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범죄자 그 자체였습니다. 교도소 안에서의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돈 많고 콧대 높던 청담동 며느리의 몰락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었지요. 그녀는 매일 밤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며 자신이 마셨던 비싼 샴페인 대신 하수구 냄새를 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 영숙은 민우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민우는 처음에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했지만 영숙의 지극한 보살핌과 심리치료 덕분에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영숙은 민우에게 엄마가 아주 먼 곳으로 공부하러 갔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아이가 자라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할머니가 되겠다고 말이지요. 영숙은 며느리가 탕진했던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호스트 태준이 지연에게 뜯어낸 돈으로 강남 근처에 작은 카페를 차리려 했다는 정보였지요. 영숙은 태준이 자신에게 협력했다고 해서 그를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연을 타락시킨 공범이자 자신의 아들 목숨값을 가로챈 파렴치한 인간이었으니까요. 영숙은 김 실장을 불러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태준이라는 놈, 지금 카페 계약하려 한다지? 그 건물주 찾아가서 내가 살 테니까 계약 파기하라고 해. 그리고 그놈이 지금까지 업소에서 저지른 탈세와 마약 관련 첩보들 전부 경찰에 넘겨라.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보내야지. 태준 역시 영숙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준은 카페 개업식 날 화려한 리본 대신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경찰차에 올라타며 소리쳤지만 영숙은 그 광경을 차 안에서 지켜보며 차갑게 창문을 올렸습니다. 지연의 출소 날이 다가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미모와 오만함을 모두 앗아갔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지요. 갈 곳도 반겨줄 가족도 없는 그녀는 서울역 앞을 전전하며 노숙자들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전광판에서 나오는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아동복지재단에 수억 원을 기부한 익명의 자산가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뒷모습만 비친 영숙과 훌쩍 자라 늠름해진 민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연은 전광판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여기 있어. 민우야. 하지만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피해갈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복수심에 불타 영숙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내 몫의 유산은 받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영숙의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담장을 넘어 정원으로 잠입한 지연은 거실, 유리창 너머로 영숙과 민우가 다정하게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 지연이 돌멩이를 들어 유리창을 깨뜨리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지요. 오랜만입니다, 지연 씨. 회장님께서 당신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연은 끌려가듯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영숙은 민우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소파에 앉아 지연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엎드려 악을 썼습니다. 이 독한 할망구야. 내 아들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영숙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탁자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지연의 눈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지연이 지난 2년 동안 교도소에서 받지 못했던 최종 청구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원금의 이자까지 합쳐서 이제 5억이 넘더구나. 그런데 지연아, 내가 너를 위해 아주 특별한 일자리를 하나 알아봐뒀다. 영숙의 목 조르는 듯한 나직한 목소리에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숙이 내민 종이에는 지연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장소가 적혀 있었지요. 그곳은 다름 아닌 섬마을 외딴 곳에 위치한 지독한 노동의 현장인 염정과 양식장이었습니다. 영숙은 종이를 툭 던지며 지연의 턱끝을 구두발로 가볍게 밀어 올렸지요. 내 아들 돈으로 호강하며 술 마시고 선수들 품에 안겨 놀았으니 이제 그 값을 몸으로 떼어야 하지 않겠니? 거긴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온다는 곳이다. 지연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숙의 다리를 붙잡고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지요. 어머니, 차라리 죽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그런 곳에 가요? 다시 교도소로 갈게요. 제발이요. 교도소는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천국이지. 너 같은 인간에게 그런 사치는 어울리지 않는다. 너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은 내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 그거 누가 갚아야겠니? 영숙의 말 한마디에 지연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가 부모의 목숨줄까지 죄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한 것이지요. 영숙은 가차없이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연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그녀가 사라진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전남의 어느 외딴 섬 떼약볕이 내리쬐는 염전에는 검게 그을린 한 여자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소금 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던 지연의 모습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갈라져 소금독이 올랐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지요. 그녀가 하루에 받는 돈은 고작 몇 천 원 남짓이었고 그마저도 영숙이 걸어놓은 빚한값 명목으로 고스란히 송금되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한명문 중학교 입학식장. 훤칠하게 자란 민우가 단상 위에서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우아한 한복 차림의 영숙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지요. 민우는 이제 더 이상 밤마다 울며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엄격하지만 따뜻한 훈육 아래 정직하게 땀 흘려 얻는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며 바르게 성장했으니까요. 영숙은 입학식이 끝난 뒤 민우와 함께 아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내 몫을 다한 것 같구나. 내 피눈물을 닦아줬으니 이제 편히 쉬거라. 영숙은 아들의 비석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 했던 며느리와 돈으로 그 죄를 단죄한 시어머니. 결국 남은 것은 탐욕의 죄가 되어 사라진 한 여자의 비참한 말로와 그 폐허 위에서 가까스로 지켜낸 어린 손주의 미래뿐이었습니다. 염전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지연은 소금 가마니 위에 주저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아직도 환청처럼 호스트바의 자극적인 음악 소리와 태준의 달콤한 거짓말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신문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우의 입학 소식과 함께 영숙의 기부 기사가 조그맣게 실려 있었지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사진을 어루만지다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곡 소리는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다시 어깨에 맨 지연의 등 뒤로 차가운 바닷바람만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평범하고도 무서운 진리가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채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넘쳤던 한 여자의 욕망이 불러온 참혹한 대가. 과연 그녀가 흘리는 눈물은 뒤늦은 참회일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화려함에 대한 미련일까요? 답은 오직 거친 소금 밭에 남겨진 그녀의 깊은 발자국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돈은 결국 내 목숨을 조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옵니다. 1,000만 원의 쾌락 뒤에는 억 단위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며 소중한 가족을 기만한 대가는 뼈아픈 고리뿐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탐욕은 반드시 처절한 인과응보를 부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습니다. 당신이 긁은 것은 카드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속 지연의 말로를 보며 우리 삶의 곁에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삶이 때로는 느리고 고단해 보일지라도 그것만이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튼튼한 집을 짓는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